난 연애를 오래 해본 적이 없어. 사귀어도 금방 헤어지더라.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눈이 높아서? No.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만 끌려서? Yes or no.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Yes.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 선택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을 안 골랐으면,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은 이런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 사귀기 전에 얼마나 나랑 잘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사귀고 있더라도 이걸로 앞으로 우리 사이가 희망적일지 아닐지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사귀던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포인트가 어딘가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만났지만 만나다 보니 점점 안 좋은 면이 커져서 결국 견디다 못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헤어지고 보니 안 좋은 면을 볼 일이 없으니까 또 좋았던 게 생각나서 그리워지고, 술 마시고 전화해서 다시 만났는데 또 안 좋은 면을 보면서 아 맞다, 얘 이랬었지 하고 후회하는 식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맞는 연애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사귀고 나서 아차 싶고 다시 만나서 후회하고, 이런 힘든 연애를 하게 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귀기 전에 그의 안 좋은 면부터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나한테 치명적일지를 생각해보고 연애의 시작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상대의 단점만 주구장창 따지는 깐깐이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한 부분만 봐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면이 어떨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성질, 즉 어디에 성깔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격이 잘 맞고 안 맞고만 생각하지 그 사람의 성질을 살피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성질은 곧 예민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예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들 거기서 히스테릭함을 보입니다. 그걸 억지로 고치려고 들면 그 부분이 더 예민해지고 더 히스테릭해질 수밖에 없죠. 건드리면 성질내는 부분.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을 만날 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제 일거수일투족에 다 반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표정 하나에, 손짓 하나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감탄사에,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리액션까지 다 살피면서 왜 그런 거야? 괜찮아? 맛 어때? 하는 사람과는 정말 안 맞습니다. 내 모든 게 감시당하는 느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자유가 없어지는 느낌,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브이로그도 없고 라이브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애정어린 얘기만 해주길 바라는 강아지 같은 사람이나 항상 모든 걸 같이 하고 싶어하는 공동체 의식 강한 사람과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무심해도 좋으니 서로 집중할 때만 집중하는 독립적인 사람과 잘 맞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제 성질 포인트를 보며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아싸 중에 인싸고 인싸 중에 아싸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부분에는 오히려 둔감한 것도 있습니다. 성질 부리지 않고 수더분한 포인트. 저는 남이 제 개인 물건에 손대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맘대로 갖다 써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트렌드인 공유경제에 익숙한 사람인 거죠. 20대 때 합숙 생활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어차피 물건은 다 돌고 도는 거고 필요하면 누군가가 쓸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의외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랑 잘 맞더라고요. 소유욕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네 거랑 내 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너 해라가 돼버리니까 좋게 좋게 넘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자기 걸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좋게 보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때가 많아요. 완전히 성격 좋은 사람, 안 맞는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귀기 전 혹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 성격 정말 좋네? 다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성질, 성깔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면이나 안 좋은 면 중 상황상 더 드러나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걸 인정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좋은 사람이나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 면을 모두 보면서 나와의 궁합을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괜찮은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별로인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괜찮은 남자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세상에 아주 많은 괜찮은 남자들 중에서 특히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보는 결혼하면 괜찮은 남자 스타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과생을 만나는 겁니다. 말하자마자 문과생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듯 하네요. 근데 참고로 저도 학창시절에는 문과였습니다. 수능에서 국사,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3사까지 친 진성문돌이죠. 그런 제가 같은 문과가 아닌 왜 이과랑 결혼하면 더 좋을 거라고 나불대고 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혼은 드라마가 아닌 리얼리티잖아요. 정말 둘이 좋아 미치겠더라도 이 사람이 막 운명처럼 느껴지더라도 결국 그건 감정의 영역일 뿐이고 사랑만 먹으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실제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생활 습관도 조율해야 하고 생활비도 조절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 계획도 함께 논의하고 맞춰가면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이 결혼이란 영역에 공감 능력도 좋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냉정하더라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머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이 녹으면? 이란 질문에서 문과와 이과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얘기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듣고 결혼 왜 이렇게 피곤해? 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문과에 가까운 거고 해야 할 거 진짜 많네.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면 이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아닌 생활인 결혼에서 둘 중 누가 더 진가를 발휘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편의상 이과생, 문과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결국 일반적인 문이과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논리와 계산을 요구하는 이과머리가 더 발달되었느냐 의미와 직관이 강조되는 문과머리가 더 발달되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과형 머리가 더 발달된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장점을 발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내가 만약 문과형 머리가 더 발달된 사람이라면 배우자는 더더욱 이과형 머리가 발달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미 내가 이과형 머리가 더 발달됐더라도 같은 이과형과 살게 되면 결혼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꾸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과형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과형이라면 굳이 상대를 철저하게 따질 필요까지는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가 어떤 머리가 더 발달됐는지를 알기 위해 눈이 녹으면? 이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남자가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살펴보면서 어떤 머리가 더 발달됐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괜찮아? 치킨 먹을까? 라고 말하는 남자는 센스가 있어서 참 좋긴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파? 라고 증상을 물어본 후 그에 맞는 약을 사오는 전형적인 노잼 이과형 남자가 결혼했을 때 더 든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남자보다는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때문에 행복이 반토막 났으니까 내년까지 그걸 갚아서 행복을 2배로 만들자 라고 말하는 남자와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난 언제나 널 좋아해 평생 사랑할 거야 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래도 계속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지속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저는 지영이를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보다 저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고 살아오면서 저러저러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훨씬 훌륭한 남편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교차 지원으로 대학 전공을 간호로 하다 보니 확실히 둘의 관점 차이를 알게 됐고 주위의 지인들만 봐도 논리적인 머리가 더 발달된 이과생들이 현실적으로 좋은 남편감인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 부분을 얘기해 보았네요. 문과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나답게 살고 있냐고 마흔이 물었다라는 나이가 들면서 하는 모든 고민을 모은 책에서 첫 페이지부터 나온 고민은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무려 책의 3분의 1이 결혼과 인연에 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나는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평생에 짝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외롭기 싫다는 이유로 나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더 고민이 됩니다. 까짓 거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은 결혼의 장점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결혼하는 게 인생에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업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대를 이어야 할 압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즐길 거리도 많아지다 보니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에 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방송에서 당당하게 나 혼자 사는 멋진 사람들의 솔로 라이프를 보고 혹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싱글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조건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게 아닌 배우자, 가족이 생겼을 때 더 삶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 체질인 분들이 타인이 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로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화려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꿈에 매료되어 비혼을 생각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요. 어차피 결혼의 단점은 많은 기혼자들이 결혼하지 마 해도 최대한 늦게 라며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 좋은 3가지에 대해 말해볼게요. 결혼을 할지 말지 긴가민가 하시거나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하면서 정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유로움에 대한 막연한 환상. 비혼주의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혼자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도 외로움을 크게 안 느끼는 성향을 제외하고는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혼여행이 아무리 괜찮은들,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들을 아무리 음미한들 혼자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죠. 결국 남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얻는 즐거움과 배우자에게서 얻는 만족감은 별개죠. 어떤 것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이성이 곁에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걸로도 대체되기가 힘듭니다.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혼자해서 좋은 게 있고 함께해서 더 좋은 게 있죠. 저는 결혼이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에게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정말 잘 놀지만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누군가와 함께인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결국 결혼을 할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할 테니까요. 두 번째, 누적되는 기억. 1번에서 그럼 결혼이 아니라 연애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연애만 하면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건 동행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행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애는 계약이 아닌 감정으로만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전 기억, 추억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자친구랑 놀이동산에 갔어요. 근데 내년에 A랑 헤어지고 B라는 남자친구랑 또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추억이 누적되는 게 없이 나는 비슷한 형태의 만남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A랑 롤러코스터 탔던 거 B랑도 타고, A랑 머리띠 했던 거 B랑 모양만 바꿔서 하고 다니고, A랑 추러스 사 먹은 곳에서 B랑 또 사 먹는 식으로요. 그럼 이번엔 결혼을 해서 남편인 A랑 놀이동산에 갔다고 해볼게요. 놀이동산을 좋아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남편이랑 다시 놀이동산을 가겠죠.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대화 내용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전을 해요. 그때 이거 재밌었으니까 이거만 빨리 타고 남는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그때 이거 타다가 음료수 흘렸잖아. 이번엔 다 먹고 타, 바보야. 저번에 여기 갔다 호캉스 했으니까 이번엔 카라반이나 방갈로 가볼까? 작년에 우리 둘이 와봤으니까 이번엔 그 친구 커플들이랑 같이 가보자. 한번 같이 경험한 사람과 재경험을 할 때 이 재경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풍부해지고 알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만나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부질없고 귀찮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누적되는 기억의 맛을 느끼지 못해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흥미와 호기심 위주로 만나는 건 결국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결혼 형태에 대한 선택지. 사실 결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익히 봐온 아줌마, 아저씨,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늘 집에 있고 희생만 하고 억척스러워지는 모습들. 그것만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면서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대화의 형태가 바뀌고 노는 방식도 바뀌는 것처럼 결혼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하는 결혼 생활에선 바꾸면 되는 거죠. 웹툰 작가 내온비님의 결혼해도 똑같네 만화에서 나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편해서 재밌게 사는 결혼 생활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라고 무조건 남편, 아내라는 경직된 역할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자 친구이자 같은 모임 회원이자 각자의 일에서 경쟁하는 선의의 라이벌 같은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추구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전 세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으로 완전한 내 편을 만든 후 그 안정감을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난 저렇게 살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할 거야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은 결혼 권장 영상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며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결혼과 비혼에 대해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겁을 내거나 맹목적으로 보기보단 나에게 맞는 부분과 좋은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요.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서 고민이에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결혼에 별 생각이 없던 사람도 얘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이거에서 결혼각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일정 부분의 자유. 네이트판이나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결혼 이야기들을 보면 안 좋은 사례가 진짜 많잖아요. 남편이 책임감이 없어요, 아내가 너무 배려심이 없어요 같은 얘기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하면 규칙을 잘 지킬지, 말을 잘 들을지 같은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 결혼은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뒤에 얘기할 2번째, 3번째만 잘 지키면 그 외의 나머지는 좀 자유를 줘도 됩니다. 결국 배우자는 일꾼이나 보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한될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보단 상대의 어떤 부분에 자유를 줄지, 신경을 꺼줄지, 취향을 존중해줄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랑 결혼했을 때 좋은 가정을 꾸리는 모범적인 느낌 말고도 얘랑 살면 행복하겠구나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이라도 말이죠. 자유를 보장해줄 부분은 2가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포기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한다면 이제 결혼하니까 술은 끊어라, 회식 때만 마셔라 가 아니라 결혼하더라도 네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마셔도 딱히 터치 안 할 거야, 12시 전에만 들어오면. 그 전까진 어디서 누구랑 마셔도 신경 안 쓸 듯. 혹은 누구랑 마시는지만 꼬박꼬박 잘 얘기해주면 새벽까지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취미에 돈을 써왔다면, 생활비나 저축하는 데 타격할 정도만 아니면 취미에 돈 좀 써도 되지, 현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잠드는 패턴이 다르면 서로 따로 자도 괜찮아. 변기 커버에 쉬야만 안 묻히면 다시 커버 안 내려놔도 뭐라 안 할게. 나는 원래 좀 산만해서 집 정리하면서 막 내 물건 만져도 괜찮아.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해주면 좋지. 나는 집은 그냥 편안하면 되니까 인테리어나 가구는 남편 혹은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2번째, 돈 관리를 재밌어하는 모습. 결혼은 책임감만 있다고 잘 풀리진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요소를 잡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진짜 많죠. 바로 돈. 예를 들어 결혼 생활 말고 친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게 됐는데 친구가 돈 관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이번 달에 돈 다 써서 월세 네가 좀 더 내주면 안 돼? 라고 친구가 말한다면 어때요? 같죠. 아니면 나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나눠서 잘 쓰는데 친구는 맨날 배달의 민족 시켜서 하루살이로 팍팍 처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싸움 납니다. 무조건. 결혼은 이런 룸메 이상의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돈 관련 문제가 몇 배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월세나 생활비 분담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대출금 갚아야지, 저축해야지, 애 크는 거 맞춰서 들어갈 돈 계산해야지, 더 편하게 살고 싶으면 같이 재테크 공부해야지, 살다가 한쪽이라도 수입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 계획 짜야지.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없던 결혼 생각도 들게 만들려면 내가 평소에 돈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결혼하면 돈 관리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결심이 아니라요. 가계부 어플로 내 용돈 관리, 월급 관리라도 하면서 뿌듯해하거나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같은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라도 알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동네 살고 싶은데 여기 집값이 어느 정도 되더라, 어디 청약 등기 괜찮더라 같은 결혼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금상첨화겠네요. 그걸 어느 세월에 다 공부하냐고요? 경제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출퇴근길에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도 은근히 학습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슈카월드님, 신사인당님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디 주식이 몇 프로 뛰었다더라, 코인 가즈아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으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책임감 공유하기. 보통 사람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새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같은 짤막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보다 피곤하게 책임질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면 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닌 분배가 포인트인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거든 가사를 분담하든 즐거움을 담당하든 아까 얘기한 돈 관리를 기똥차게 하든 결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자연스럽게 티내세요. 일단 그 사람이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안 좋은 상황일수록 난 너랑 결혼하면 이렇게 할 거야 식으로 정치인 공약처럼 얘기하면 오히려 부담감만 더 커집니다. 그러니 뭐든지 장난식으로 가볍게 슬쩍 흘리듯이 티내시는 게 좋습니다. 난 막 물건이 널브러져 있는 걸 못 봐. 내 물건뿐만 아니라 내 동생 혹은 룸메이트 것까지 정리해주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남편 혹은 부인 물건도 잘 정리해줄 듯. 난 좀 케어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냥냥이 혹은 댕댕이 혹은 사촌 동생은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돌봤거든. 그래서 아마 좀 난이도가 있긴 하겠지만 아기도 잘 돌볼 것 같아. 난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설거지가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난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너를 위해서 혹은 결혼했으니까 억지로 책임을 져보겠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굳이 결혼을 고려하자느니 많이 힘 잔뜩 주면서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평소에 이런 걸 틈틈이 흘리세요. 남들 결혼한 얘기가 나오거나 서로의 생활 습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종종.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와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요즘 남자들은 하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현실적인 제약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사랑하면 결혼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이건 요즘 남자들이 더 이기적이게 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성보단 현실적인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고 영악해진 거죠. 그래도 결혼할 사람은 다 합니다. 순수하게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현 시대 남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유명한 영국 학자 버트런드 러셀 할아버지가 가정의 기능은 이거다 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신적인 안정과 휴식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 전에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남자들은 경쟁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될 때가 많아서 매번 능력을 겨루고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정말 자주 느끼죠.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일수록, 잘 나가는 남자일수록, 노력을 많이 한 남자일수록, 즉 누구나 좋아하는 남자일수록 마음의 휴식처를 얻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운동선수들인데 운동선수는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잘생기고 잘 나가고 인기 많은 선수도 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성용, 안정환, 추신수 등이 있습니다. 해외 스포츠 스타들도 의외로 일찍 결혼한 경우가 많고요. 데이비드 베컴, 물론 우리의 날강두 호날두는 아이만 셋 낳고 결혼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나쁜 남자. 어쨌든 운동선수란 직업은 그 어떤 것보다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기량이 떨어지면 바로 벤치 신세되고 더 밀리면 바로 팀에서 나가야 하죠.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겁니다. 회사원으로 치면 끊임없이 업무 성과를 내야만 안 잘리는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서 얻게 된 인기와 능력으로 재밌게 놀러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하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여자 쪽에서 그 남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쉬워요. 좋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 아프거나 힘든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모습, 반려동물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곁을 지켜주면 됩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전에 인터뷰했던 강남에 병원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상이 내 능력이 떨어져도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했었던 것만 봐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똑똑한 협력자를 만났을 때.
남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아내란 순정적으로 집을 잘 지키고 빨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동반자, 협력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것이든 주어진 자기 역할에 충실한 모습, 불평, 불만, 원망보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모임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잘 조율하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결혼이 마렵습니다. 소위 똑부러지는 여자랑 결혼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능력 있는 남자들보다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들이 더 원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반 남자들한텐 가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캐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동료이길 바라는 거죠. 의리!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결혼한 일반인 친구들을 만나면 와이프 자랑을 할 때 우리 와이프는 참 예뻐, 사랑이 넘쳐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고 우리 와이프는 참 현명해, 진짜 똑똑해 라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의 그런 부분에 더 애착을 느끼는 거죠. 일반 남자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살면서 달성해야 할 과업, 이뤄야 할 목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랑스러움보다 똑똑함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여자가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뭔가 책임질 게 생길수록 더 힘이 나는 타입일 때, 이 사람이 아니면 나랑 결혼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같은 특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이건 흔하게 나오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가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기 마련이죠. 근데 간혹 오랜 시간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질리지 않고 좋은 마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트루러브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사실 진실되고 아니고랑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감정은 다 진심이고 트루입니다. 단지 그 마음이 오래가도록 하는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이 따로 있을 뿐인 겁니다. 즉 질리지 않는 모습을 가진 거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 또한 그 모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오래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녀들과 헤어졌던 것도 상황이 안 맞아서 헤어졌던 것이 마음이 질려서 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질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녀들 역시 저를 좋아했던 거겠죠. 오늘은 상대방의 마음을 질리지 않게 하는 이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위 사람들까지 포용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고 누군가의 후배이며 선배 동료이고 누군가의 처음 보는 사람이며 누군가의 친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서먹하거나 혹은 미운 사람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사랑했던 사람이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모습만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연애할 때만큼은 연인이라는 한 가지 모습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족 다음으로 가장 친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연인 사이가 딱 한 가지 모습만 있다면 얼마나 빨리 질리게 될까요? 연인이란 형태로만 오래 만나면서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해도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그 역할의 한계를 확실하게 넓혀주는 게 바로 상대방의 주위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연인이 아닌 다른 관계들, 가족, 지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친구 등 연인 사이와 상관없는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명을 대할 때보다는 여러 명을 대할 때 더 다양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상대방도 나에게 질릴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들이랑 노는 자리에 나도 같이 끼어서 노는 건 당연한 거고, 친구끼리 소개팅을 시켜준다던가 같은 모임에 들어간다던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함께 사귄다던가 하면 좋은 거죠. 물론 아메리칸 스타일처럼 평소에 그 사람 가족들이랑 편하게 밥도 먹고 하면 좋겠죠. 전 여친 전 남편이랑 쿨하게 인사도 하고 까지는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포용할수록 훨씬 나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고 과거는 확실하게 딱 결과가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한 거죠. 하지만 평소에는 과거에 관해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종종 미래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나버린 과거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막 설레진 않거든요. 결국 시간이 갈수록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럼 금방 질리게 되겠죠. 근데 미래는 아직 미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행복하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함께 겪을 미래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서 계속 감정을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몇 년 뒤에 우리 모습이 이러이러하겠지. 앞으로 요거는 꼭 해보자.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저 사람들처럼 살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성취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안 질리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면서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응용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드 커플이 있거든요. 매년 겨울마다 스키장 가서 보드 타는 거죠. 가서 둘이 같이 보드 기술을 연습하더라고요. 올해는 점프에 도전해보고 다음 해는 돌기를 해서 성공하는 식인 겁니다. 그 커플 5년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자친구랑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만나던 초기에 오버워치를 같이 하면서 같이 등급을 올리는 식으로 이걸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전 게임 재능이 부족해서 중간 정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자친구는 상급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세 번째, 충동적이다. 아무리 재밌는 포맷의 영화나 드라마도 정석대로 클리셰처럼만 흘러가면 바로 노잼이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생활을 알고 습관을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행동 패턴을 알기 때문에 결국 봤던 영화를 5번 돌려보는 것처럼 만남이 클리셰 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기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충동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때그때 내 기분이나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의외의 모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때그때 무엇을 원할지, 어떤 기분을 느낄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밥 먹고 영화 보는 평범한 데이트를 계획했더라도 뜬금없이 바다에서 회 먹고 싶다 하면서 바다까지 운전해서 가고, 강남역이나 홍대를 걸어다니다가 뜬금없이 클럽 가고 싶다 하면서 1시간 들어가서 놀다 나오는 식으로 해보세요. 술 마시다 취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인사하거나, 구두 신어서 발 아포 하면서 신발 벗고 맨발로 뛰어보는 것도 귀엽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동적이고 미친 짓을 해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자주 나오잖아요. 나도 현실에서 종종 이런 캐릭터가 되어줘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드라마틱함을 느끼는 겁니다. 게다가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상황이 신선해지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실제 피해를 주는 식으로 선을 넘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 휘말리면서 신선한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전 영상에서 연애를 오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으니, 이번 영상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유.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거라면 아무리 계획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더라도 무조건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수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 생기는 흔한 문제들을 살펴볼까요? 나한테 서운한 말 한 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거, 나에 대해 기억 못한 거, 만나기로 한 약속 밀린 거, 다른 이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 등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둘 사이에서는 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넓게 봐도 별거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내 인생 망치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상황인 것도 아니죠.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몇 달 몇 년 할 것도 없이 며칠 몇 주만 지나도 굉장히 사소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는 이 말을 이 상황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극처럼 느껴지더라도 내 인생을 놓고 보자면 소소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희극인 거죠. 그땐 그랬지, 참 그런 걸로 힘들어했었는데.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 울고 웃고 고민하던 대부분을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듯이요. 근데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일일이 다 의미 부여해가면서 만나야 한다, 헤어져야 한다고 과몰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나한테 서운한 말 한 거? 뭐 나한테 불만 있을 수도 있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면서 경청해보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온 거? 아니, 부모님한테도 모든 걸 얘기 안 하는 게 사람인데, 사귀는 사람한테 일일이 모든 걸 다 보고해야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억지로 가둬놓는 군생활 같은 연애를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나에 대해 기억 못한 거? 까먹을 수도 있죠. 살면서 암기 과목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린 사람만 서운해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 밀린 거? 약속 좀 밀릴 수도 있죠. 친구랑 만날 때도 약속 변경될 때 종종 있잖아요. 다른 이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 평소에 믿을 만한 짓을 했으면 그냥 신경 끄세요. 그러다 정말 피면 어차피 바람 필 사람이었던 겁니다. 몰래 피고 있었거나 언젠간 피게 될 사람이었던 거죠. 버리시면 돼요. 연애에 능숙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태평해 보이고 쿨한 느낌을 풍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관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 일일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태도가 생기는 거죠. 오랜 연애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무심함, 태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역지사지. 둘은 타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결국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감정 변화가 있으며 각자 다른 관계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정 분위기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라는 호르몬과 신체 구조, 거기에 따른 성역할까지 차이가 있으니 이건 둘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내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동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감정이 욱하는 상황에서도 떠올릴 수 있어야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 입장을 한번 완전히 내려놔보고 정말로 한 번이라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나름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물론 사람은 내 입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욱하고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도 그런 공감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야 조금 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나마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죠. 이걸 운동선수들이 경기 나가기 전 루틴하는 것처럼 자기 최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무조건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잔뜩 떠오르고 마구 쏘아붙이면서 내 서운함을 알리고 싶더라도 일단은 10분 동안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싫어도 생각이 정리가 돼요.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 이성적인 생각 하나쯤은 떠오를 테니까요. 생각이 많아지다 점점 정리가 되는 원리입니다.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이걸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솔직함. 거짓말을 하든 가식을 떨든 단기간 동안 그걸 하는 건 쉽지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그걸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관계는 이런 억지스러움, 포장에 힘을 빼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일관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만들어지고 서로 만날 때 안 지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날 땐 내 생각과 정보를 잘 오픈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일단 사귀는 사이가 됐으면 주민번호랑 집 주소, 통장 비번 빼고는 웬만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솔직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상대가 진짜 내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이해해주고 장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해준 사람이면 더 돈독하고 오래가는 거죠. 거기다 이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해져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방어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이 방어막을 제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부터 방어 없이 상대를 프리하게 대하는 겁니다. 좀 솔직해도 안 죽어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날 무시하고 싫어한다? 그럼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사귀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말이죠. 세 가지 모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랜 연애를 하는 방법이 그렇게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오래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젠 장수 커플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Black hair becomes white root. 오래오래 행복하게 연애하세요. 유독 연애를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든 차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연애를 6개월 이상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죠. 이 6개월이라는 기준은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연애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의 기간을 평균 낸 것입니다. 왜 이들의 연애가 오래 안 가는 걸까요? 첫 번째, 극단적임. 이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날 좋아하니까, 날 안 좋아하니까 라는 과도한 감정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해석 없이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느껴지는 당장의 기분으로만 상대를 평가하려고 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던 사람도 연애만 하면 유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 좋아해서 이러는 게 분명해. 날 안 좋아해서 이러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연애를 하면 당연히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사실 날 좋아하는 마음과 상관없는 경우가 90%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던 대로, 해온 대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상대의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 혼자 기대하고 혼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런 내 극단적인 태도에 지쳐버리는 거고요. 혹은 내 쪽에서 먼저 지쳐서 그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래 못 가고 금방 이별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연인이 됐다고 서로 한 몸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인 사이는 그저 남녀로서의 좋은 감정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내 모든 걸 전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좀 괴로우시더라도 이런 다름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보시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두 번째, 솔직하지 못함. 상대한테 바라는 건 있는데 소통은 안 하는 유형입니다. 쉽게 얘기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앞서 얘기했듯 연애는 서로의 감정과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1번의 경우가 너무 다 꺼내서 문제였다면 2번 경우는 너무 안 꺼내서, 즉 포장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그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안전한 모습,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 연인 사이의 기본 매너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요. 이러면 잘 지내는 척, 아름다운 연인인 척하면서 무언가 안전한 느낌이 들고 우리 사이는 문제없다는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 사이는 100% 맞는 부분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로 터놓고 소통하지 않고 포장만 하면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섣부르게 판단하다가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사소한 말투, 짜증나는 상황, 어긋난 계획 같은 별거 아닌 것들로 인해 쉽게 골마 터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최대의 문제점은 연애가 재미없다는 겁니다. 안전한 얘기만 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뜨뜻미지근한 감정밖에 못 느껴요. 달달하든 씁쓸하든 연애 초기는 뜨겁게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야 그걸 기반으로 긴 기간 끈끈해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 연애가 오래 안 가는 거죠. 세 번째, 선택의 문제. 오래 못 만날 사람만 골라서 연애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 생각 안 하고 제멋대로만 구는 사람, 실증을 잘 내는 사람, 귀찮은 거 절대 안 하는 게으른 사람, 눈앞에 자기 이익에만 목숨 거는 사람 등 관계에 미성숙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끌리느냐? 나도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재밌으면 사귀고 싶어하고, 오기가 생기면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고, 무언가 쿨해 보이면 내가 소유하고 싶어지는 식으로 연애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내가 매력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연애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연애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행동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매력남 매력녀가 그걸 갖추고 있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력을 느끼는 그 사람이 책임감과 행동력이 갖춰져 있길 바라면서 만나지 마시고 진짜로 그게 있는지 검증하면서 만나고 사귀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어린애 같은 단순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랜 연애를 할 준비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연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만나더라도 진지하게 사귀지 마시고 그냥 경험 삼아 즐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들에서 실컷 얘기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애 오래 못하는 사람들을 실컷 비판하기만 하고 해결책을 자세하게 얘기해드리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문제가 어떻든 그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오랜 연애가 가능한 거라서 그 영상에서 해결책을 한꺼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를 넘어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서로의 입장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싸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보통 사람들은 2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싸우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 싸우는 게 싫어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둘 다 100점짜리 답이 될 순 없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2번을 선택하면 갈등을 계속 피하다 나만 계속 손해보게 되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내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1번도 되면서 상대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하는 2번도 성립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에서 내 입장을 얘기할 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난 이렇다고. 느끼셨듯 이런 말은 톤만 들어도 상대가 기분 나빠져요. 갈등이 생겨서 짜증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같음은 일단 참으시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톤을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상대도 화를 자제하고 냉정하게 서로의 입장을 따져가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I 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I 화법의 반대 개념인 U 화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가 미안한데?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전화하지 말라 했다고 진짜 안 해? 내가 귀찮아? 이렇게 모든 원인과 책임을 너에게 돌리는 대화 방식인 거죠. 일단 이건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무조건 상대 탓만 하는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싶어질까요? 당연히 각자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면서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은 안 되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죠. 이와 다르게 I 화법은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3단계 순서가 기본입니다. 먼저 1단계는 상대 입장을 먼저 얘기한다. 그래, 충분히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얼마나 뭐뭐 했을까? 나라도 뭐뭐 했을 거야. 이때 포인트는 정말로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 입장에서 아무리 거슬리건 불리하건 상관없이 상대 입장에서 당연히 들법한 심리를 내가 먼저 선수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잠깐은 내 입장을 포기하고 정말로 내가 상대방의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줘도 충분히 리얼 역지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로 너를 공감한다는 느낌을 줘서 상대도 내 입장을 이해할 심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양쪽 입장을 정말로 다 생각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 얘기할 내 입장에도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필요 이상의 공감력을 가지신 분은 이 1단계에서 끝나버리고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단계, 내가 먼저 역지사지 해줬으니 내 입장을 얘기할 명분도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하지만 근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 입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듯 객관적인 관점으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3단계, 청유형으로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시킨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요. 이것만 들어서는 응용이 어려우시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1단계, 네가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는 건 잘못한 걸 직접 얘기하기 쪽팔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굳이 말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2단계, 하지만 네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 내 입장에선 네가 여전히 잘못을 모르는데 그냥 이 상황을 넘기기만 하려는 건가? 알아도 고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또 그럴 생각인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더 섭섭했던 거고. 3단계, 난 네가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 알고 미안하다 얘기한 거라 생각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그냥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안해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섭섭함도 풀리고 나도 더 잘 이해해줄 수 있을 텐데. 절제가 필요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1단계, 술 많이 마셨어? 그렇구나. 술 마시면 기분 좋겠다. 알딸딸. 근데 자기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즐거운 거 이해해. 나도 가끔 술 마실 때 그런 게 좋으니까. 2단계, 근데 자기가 지금은 젊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걸 떠나서 이제부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랑 길게 만나는 거 생각하는데 자기 컨디션 그렇게 망가질 때마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 3단계,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줄여주면 안 돼? 끊으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마시는 거 이제 2번만 마시고 자기 커피 좋아하니까 괜찮은 카페 여기저기 내가 알아봐 줄게. 술 안 마셔서 허전할 때마다 거기서 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I 화법을 쓸 때 주의점을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이 일단 내 말을 듣기 시작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가 제일 길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1단계는 나도 네 입장 이해 가는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인 경우가 많아서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구체성 없이 그냥 네 입장 이해한다 하고 치우면 전혀 진실성이 없죠. 갈등을 피하면 호구가 되고 갈등을 키우면 싸움닭이 됩니다. 연인 간에 인간관계에서 싸울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대응하냐입니다. I 화법만 잘 쓰셔도 상대방이 정말 답 없는 똥꼬집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좋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혜롭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서는 멀어졌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깝게 해주는 장거리 연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중요치 않다. 장거리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연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자주 하는 게 1순위가 되면 그 커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락은 많이 할수록 할 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별로 할 말이 없을 때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결국 굿모닝, 밥 먹었어, 퇴근했어, 잘게, 잘자만 무표정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트 붙이고 크크크 붙이는 것도 무표정일 거고요. 연락이 즐거워야 되는데 의무적인 행위, 숙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있던 마음도 식어버리게 되고 개인 사정 때문에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한쪽이 서운해하고 싸우게 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물론 장거리라 불안해서 계속 연락하고 싶은 것도 이해하지만 어차피 톡으로 연락 아무리 잘 돼도 CCTV를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마음먹고 몰래 딴짓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롱디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딴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과 롱디를 하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으면 각자의 일상을 존중하고 그냥 믿고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물론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존 신고 겸 연락하는 게 좋지만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종일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의무감 때문에 숙제처럼 연락하는 사이가 되는 게 더 슬픈 거니까요. 장거리에서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외에 내 인생에 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벽 감성이 터지는 이유도 똑같죠. 새벽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감성이 폭발하는 거죠. 특히 부정적인 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일수록 더 바쁘게 사셔야 합니다. 어차피 자주 못 봐서 데이트 비용 아낀 걸로 영어 학원을 가든 운동 레슨을 받든 친구랑 예쁜 카페 많이 다니면서 인스타 프로 관종이 되든 정 안 되면 헬스장 죽돌이 죽순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개발도 되고 잠도 잘 오고 그 사람한테 해줄 말도 새롭게 더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에 바코 유튜브나 좀 정주행 하시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데이트 날이 훌쩍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볼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얼굴도 잘 못 보고 월급도 얼마 못 받는 군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가 많은 이유는 군대 안에서 몸 관리한 모습, 전역하고 난 뒤에 희망찬 미래를 당당하게 꿈꾸는 모습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어설픈 민간인 남자보다 가끔밖에 못 만나더라도 강렬한 군인 남친이 더 좋은 거죠. 결국 사랑은 만남의 양보다는 질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거리 연애도 이거랑 같아요. 가까이 있는 커플은 너무 자주 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잘 보이는 게 귀찮아지고 그래서 서로의 소중함을 잊게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잘 못 보는 롱디 커플은 데이트할 때 평소에 모아놓은 감정 에너지를 한 방에 방출할 수 있어요. 군인이 휴가 나가는 마음처럼 말이죠. 만날 때 항상 확실하게 꾸미고 데이트 며칠 전부터 컨디션 관리 잘해주고 데이트 코스,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놓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자친구가 장거리는 아니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만날 때마다 단기 목표로 조금은 더 살을 빼고 만나자는 마인드로 임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저한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라. 카톡이나 전화 말고도 커플 앱이나 커플 통장을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같이 모바일 게임이라도 하세요. 물론 영상통화도 굉장히 좋은 소통 채널입니다. 너만의 개인 방송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죠. 같이 먹고 싶어 했던 식당에 혼자 가서 5분짜리 먹방을 보여주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세레나데 한두 곡 정도 불러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꾸민 모습을 여캠 남캠처럼 자랑해보기도 하고 조용한 공원 산책하면서 내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둘이 은밀하게 이렇게 연락 말고 다른 채널이 있으면 싸웠을 때도 화해를 시도하기가 좋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좋습니다. 물론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영상통화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얼굴을 보거나 커플앱에 오해를 푸는 글을 써두거나 같이 게임 한판 하면서 조심스럽게 장난쳐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 안 좋았던 분위기가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내 쪽으로 와줬을 때 보답해주기. 롱디 커플이 만나는 건 당연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시기예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준 사람이 뭔가 보답을 해줘서 상대방이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기꺼이 상대방이 사는 곳으로 갈 마음이 들 것이고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감정도 더 돈독해지죠. 윈윈. 여자분이라면 남자친구가 나를 보러 왔을 때 더 개방적으로 스킨십을 해주고 반대로 내가 만나러 갔을 땐 스킨십에 좀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내가 만나러 가면 여자친구가 더 적극적이 되는구나 싶어서 더 나한테 기꺼이 더 자주 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분이라면 여자친구에게 소소하더라도 선물을 하나씩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고전적인 꽃도 괜찮아요. 은근히 좋아하는 여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남자분은 너무 선물을 계속 주다 보면 여자친구가 골드디거가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기도 하던데, 애초에 올 때마다 명품을 사주는 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소소한 선물이라고 하면 브랜드 매장에서 2, 3만원짜리 티셔츠 한 장, ABC마트에서 특가로 나온 5, 6만원짜리 신발, 다 만나고 헤어질 때 집 가서 챙겨 먹으라고 영양제나 케이크를 쥐어주는 식인 거예요.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왔다 갔다 차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수준이고요. 나한테 와준 여자친구는 차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쓴 거기 때문에 절대 거저먹는다는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아, 이 남자가 나한테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부듯 이 정도입니다. 내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바쁠 때 여자친구가 제 집에 자주 와줘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와서 심심하지 말라고 고사양 컴퓨터랑 그림 그리는 타블렛까지 세팅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은 더 돈독해졌고 여자친구도 기꺼이 바쁜 저를 이해해줬죠. 윈윈. 물론 이 방법은 남녀가 바뀌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연인의 니즈와 성향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덕분에 오히려 더 서로 애틋하고 더 보고 싶어지는 건강한 롱디 커플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남자들은 결혼을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사귀거나 하는 건 관대한데 결혼은 아무래도 평생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재밌는 총각생활 포기하고 쉽게 기혼자가 되려 하진 않죠. 이런 요즘 분위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은 결혼을 다 안 하려고 해 라고 단정짓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결혼할 사람은 다 하잖아요. 저도 매달마다 축의금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상형은 새 여자다라는 말도 있고 남자들 사이에서 결혼하면 손해다라는 말도 많이 도는데 굳이 결혼을 하는 남자들의 마음은 대체 뭘까요? 아니, 그런 남자들이 평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남자들을 사로잡는 여자들의 비밀은 뭘까요? 이번 영상은 남자들이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지는 여자의 행동 특성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3개월이 행복하고 몸매 좋은 여자랑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는 자고 싶고 사귀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평생을 투자하고 싶어지진 않습니다. 결혼은 놀이가 아니라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을 안정적이고 평생 함께 겪을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여자를 원합니다. 일방적으로 이 여자를 책임진다는 식이 아니라 이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걸 원하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현명함입니다. 이 현명함, 지혜로움, 똑똑함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다양한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만약 남자친구가 드론을 산다고 했을 때 이거 취미 용도야?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산 거야? 어디에 써보게? 이왕 산 거 제대로 써봐. 드론 날리는 거 허가도 확실하게 받고, 여기 카메라도 달 수 있잖아. 항공샷으로 사진 한번 찍어보자. 내 남자 완전 얼리 어답터네. 나도 다음에 쓰는 법 알려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고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 혹은 긍정적인 포인트까지 캐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싸울 때도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비난이나 서운함에만 치중하지 않고 둘의 입장, 전체 상황을 생각해서 조율하려고 하고요. 저축이나 소비를 할 때도 단기, 장기로 계획해서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모두 이런 현명함을 가진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미지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현명해져야 가능한 부분인 거죠. 두 번째, 애티튜드. 남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남자는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호구기질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지켜주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비용 분담을 하거나 가정을 위한 희생을 할 때 남자는 좀 더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자 쪽에서 그런 남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당연히 남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남자도 점점 손해보는 게 싫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적으로 바뀌어버려요. 특히 평생이 달린 결혼에 관해선 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도 눈앞에 돈 몇 푼, 기간 며칠, 잠깐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 공생하기 위해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적당히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넘길 건 넘겨주는 속편한 태도를 보여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결혼을 한다, 배우자가 된다는 건 서로 공생하기로 약속한 같은 편이라는 거니까요. 예시로 저의 할머니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친할머니는 굉장히 공주 같은 분이었어요. 니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주노? 라는 식의 보상심리가 강한 분이었고, 그래서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그 부분을 예민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선 반대로 굉장히 속편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대할 때의 태도도 두 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령 어린 손자들이 똑같이 방에 불을 안 끄고 나왔을 경우 절약 정신이 강한 할머니들 특성상 두 분 다 방불을 끄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친할머니는 아이고 왜 불을 안 끄노? 불 좀 꺼라 빨리! 라고 말씀하셨고 외할머니는 와 내가 끄고 말지 뭐 라는 식이었습니다. 친할머니처럼 사소한 수고,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서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기보다 외할머니처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사소한 손해 정도는 내가 봐주지 뭐 하는 게 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 좋아요. 어렸던 저조차도 왠지 친가는 마음이 불편하고 외가는 마음이 편해서 외가에 가는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 큰 남자들 역시 결혼을 생각할 때 이런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주얼. 매력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여자가 보는 남자의 매력 요소 중 1순위가 능력이듯 남자가 보는 여자의 매력 요소 중 1순위는 외모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송혜교, 아이린급의 외모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러분의 현재 외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잘 관리가 될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또 한번 강조하자면 결혼이 연애랑 다른 부분은 평생 볼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늙은 모습을 상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된 모습이 마구 상상이 된다면 멈칫할 수밖에 없겠죠.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여러분 남편이 중년부터 벌써 조기 퇴직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삼식이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도 그 남자와의 결혼 생각에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하며 곱게 늙을 거란 기대를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쉬워요. 지금도 평소에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직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인데 벌써부터 나 운동 싫어, 화장 지우기 귀찮아, 그냥 잘래, 살쪄도 다 사랑해 줄 거지 하는 식이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됐든 몸매가 됐든 건강이 됐든 최소한 현재에도 꾸준히 관리한다는 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을 다 갖춰야만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멋진 남자, 누구나 욕심내는 괜찮은 남자일수록 자연히 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다 갖춰야 잡을 확률이 올라가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완벽한 사람까지는 딱히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만 갖춰도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충분히 결혼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건 매력, 인기를 떠나 한 명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진심 어린 마음을 갖는 것, 자신감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이건 모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공부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정하듯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리 업무 일정을 짜듯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한 최종 목표,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 나랑 딱 맞는 진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난 내 이상형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자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진짜 자기 이상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어렴풋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 주위 사례를 떠올리면서 막연히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안 만나야지 정도의 단편적인 관점으로 이상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같았으면 좋겠네, 앞에 두고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외모,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외모면 돼, 성격이 자상하고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기준이 대부분이죠. 이런 걸론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의 이상형을 만나기는커녕 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날 내 기분, 주위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론데 하면서 놓칠 가능성, 아니 이미 놓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상형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30가지 적으세요. 물론 30가지 이상 적으셔도 됩니다. 다다익선이에요. 그리고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한번 15개 정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라면 내 키가 167이므로 키가 177은 넘었으면 좋겠다. 남자라면 내 키가 175이므로 키가 170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아침 연락, 바쁘면 점심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는 사람, 바람을 피지 않아야 한다. 최소 자기가 먹을 요리는 할 줄 아는 사람, 라면 제외. 나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1년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싸워도 금방 풀어진다. 24시간 안에 화해 시도를 한다. 감정이 식지 않도록 언제나 설렘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기. 밥을 복스럽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술자리가 2회 이하인 사람, B형 빼고 다른 혈액형.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 항상 몸 관리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다. 일이든 사랑이든 책임감 있게 정규칙은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자세하게 30가지 이상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난다 란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일단 제 순수한 개인 취향으로 체크해볼게요. 키에 대한 항목은 여자라면 O인 분이 많을 거고 남자라면 X인 분도 있겠죠. 저는 사실 키를 잘 안 봐서 개인적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153부터 180인 여자까지 만나봤어요. 아침 연락, 바쁘면 점심 연락, 바쁘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아야 하죠. 최소 자기가 먹을 요리도 할 줄 모르면 이건 뭐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맛집 아들이라 요리를 좀 잘하거든요. 대신 설거지를 싫어해서 내가 요리를 하면 설거지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무조건 O는 아닙니다. 나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전 O예요. 제가 집돌이에다가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둘이 꽁냥거리는 걸 좋아해서 너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여자친구 후보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는 건 개인적으로는 선택사항이네요. 여행을 좋아하고 그걸로 힐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O로 할 수 있겠죠. 이건 O예요. 금방 풀어지지 않고 꽁한 사람은 고구마 먹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반드시 해당돼야 돼요. 언제나 설렘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내 쪽에서 더 신경을 쓰고 노하우를 발휘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다고 봐요. 설렘을 상대가 마냥 주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설레게 해주는 쪽이 더 좋더라고요. 이런 저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설레기보단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관계를 더 중시하는 분들도 O가 아닐 수 있겠죠. 밥을 복스럽게 먹는 건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깨작깨작 먹는 것도 귀엽던데.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즐기는 편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술자리가 적을수록 좋겠지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만난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의외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넣은 거긴 한데 전 혈액형 안 봅니다. 절대로. 손톱 물어뜯는 거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지킬 거 지키면 좋지만 가끔 상황에 따라 규칙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게 더 여유로워 보이고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O 표시를 한 항목들을 모두 모아보세요. 내가 O 표시한 이 항목들을 저는 필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필수 조건에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이상형,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눈에 거슬려도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맞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서 이 조건이 없다고 안 만날 정도는 아니야 란 항목에 X 표시를 해보세요. 보통 아까 O 표시를 안 했던 항목들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X 표시를 한 부분은 필수 조건이 아닌, 즉 반드시 나의 이상형에 충족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이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아는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혹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선택 조건인 거죠. 지금 제가 선택한 예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그렇고 막상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만날 거야 할 정도의 동그라미 O에 해당하는 조건은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즉 내가 만나서 만족할 수 있는 딱 맞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눈이 높아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필수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도 선택 조건 안 맞다고 다 걸러내다 보니까 결국 연애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남게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선택 조건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이상형이 아니라 환상형입니다. 이상형이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만났을 때 나랑 잘 맞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이상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남녀 사이에서 권태기는 굉장히 흔하게 오는 현상이죠. 거의 모든 커플들이 다 권태기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보통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호기심도 있고 낯설기 때문에 알아갈 여지도 충분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으로 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지속이 되고 더 이상 서로 알아갈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오픈빨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번 영상은 이런 권태기에 대한 극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은 오면 안 되는 것, 무조건 안 좋은 것, 관계의 위기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권태기라는 건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한 단계인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존재하지 않을지언정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녀 관계 플러스 가족이 되는
서로 내 편이 돼주는 단단하게 다져진 관계인 겁니다. 물론 이런 안정감을 안정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등산 모임, 동창회, 캬바레, 성인 나이트, 중년에도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설렘을 다시금 맛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을 안정감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방황을 하거나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권태기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둘 사이에 새로운 상황이 왔고 그 상황에 서로 적응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권태기를 꼭 참고 넘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시 설레고 불타는 감정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관계에 좋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별로 두 가지 카테고리의 극복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적 극복법, 두 번째는 행동적 극복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교적 쉬운 감정적 극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내 의견을 얘기하고 부딪히기. 보통 권태로운 감정이 들면 이미 이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소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식어버리게 되죠. 이런 무관심이 권태기에는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빠하더라도 갈등이 조금 생기더라도 솔직한 내 얘기 다 꺼내고 부딪히는 게 나아요. 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부딪히라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부딪히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고쳐가면서 권태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비록 이렇게 부딪히지만 서로가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둘의 관계가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 리스트 만들기. 평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라는 핑계로 넘어갔던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점들. 특히 권태기 때는 이런 면들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이때 1번보다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단점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솔직하게 적은 단점 리스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고쳐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해도 되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랑 연애하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러면 살 좀 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상처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눈에 너무 거슬린다면,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더 식어버린다면 반드시 단점 리스트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점을 보완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내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더 내게 충격적인 단점을 지적했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상대 마음이 식어가는 게 그것 때문이 맞을 테니까요. 그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점을 상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발을 한다거나 나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왜 이런 걸 단점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탓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권태기를 극복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단점 리스트를 적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점을 적었다면 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한 사이즈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딱 그 몸무게만큼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정해주던가, 평소에 자기 기분 나쁠 때 나에게 짜증내는 게 정말 싫다면 나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나한테 직접적으로 짜증을 내선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점 리스트는 절대로 세 가지를 넘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적어버리면 오히려 감정 싸움이 돼요. 서로 기분만 나쁜 거지. 와,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고쳐보자 하고 단점 리스트 만들자 했더니 단점을 한 20가지를 적어와요. 나한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단점만 3가지 이하로 적어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추억 회상하기. 이번에서 얘기했듯이 권태기의 가장 흔한 단점은 단점부터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고쳐가고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점을 바라봐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서로 함께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해보세요. 같이 앉아 폰을 보면서 예전 좋았을 때의 사진들, 기뻤고 설렜을 때의 동영상들, 이런 걸 공유하고 같이 본다면 어떨까요? 기분 좋은 감정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과거 여행을 떠나는 건 서로 잊고 있었던 좋았던 감정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기억을 나눴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아까 그 단점 리스트 적어줄 때 단점만 적지 말고 서로의 장점까지 같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잊고 있었던 상대방의 장점을 다시금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 좋았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단점 리스트의 부작용인 서로 기분 나쁠 수 있는 것도 많이 완화시켜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 리스트는 단점처럼 3개 한정이 아니에요. 5개에서 10개 정도, 2배 혹은 3배 정도 되는 양으로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당연히 내 마음에도 더 좋은 거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소극적인 감정적 해결법만으로도 여러분 생각보다 더 쉽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입니다. 지금 남친과 연애한 지 3년 됐습니다. 저도 이제 30도 훌쩍 넘겼고 남들처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남친이 통 결혼 얘기를 안 꺼내네요. 그렇다고 먼저 말하긴 자존심 상하고요.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그 남자, 절 결혼할 정도로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오래 사귄 커플들의 경우는 오히려 상대가 날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에 소통을 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경우는 남자 쪽에서도 사실 질문하신 여자분과 같이 결혼 생각이 있는데 여자분도 결혼 얘기를 안 하니까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혹은 여자분이 결혼 생각이 없을까봐 똑같이 결혼 얘기 꺼내는 걸 망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먼저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신다면 술 좀 같이 마시고 취중진담인 척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 나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미친 척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대답에 따라서 남자의 진짜 속마음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 남자한테 직접 듣지 않더라도 평소에 다음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조건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 남자가 결혼 생각이 있는지 결혼할 준비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관한 주제를 꺼냈을 때 그 얘기를 회피하지 않고 편하게 잘 얘기하는지, 친구들이 결혼 생각한 얘기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압박을 주는 얘기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이런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어물쩍 넘기고 회피를 한다면 이 사람은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굳이 피하지 않고 받아줄 거고요. 두 번째, 평소에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를 하는지. 1번이랑 비슷한데 굳이 여자친구에게 우리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안 했더라도 이 남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와 결혼 생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 결혼에 관한 로망보다 결혼에 관한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는지. 결혼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빼먹는 연애 같은 게 아니에요.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 두 사람의 삶이 합쳐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현실적인 부분,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이나 돈 관리 서로 하는 거, 서로 가사 분담 어떻게 할지, 애를 키울 때 어떻게 교육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남자는 결혼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결혼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로망 같은 걸 더 많이 얘기하는 남자라면 결혼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 바로 실망하거나 포기할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네 번째, 그 사람의 가정사는 어떤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결혼 생활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부모님이 금슬이 좋고 화목하실수록 그 남자 역시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 주위 친구들의 결혼 여부. 4번과 마찬가지로 주위 친구들이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냐 안 주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주위 친구들이 결혼한 사람이 많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사람까지 많다면 그 남자도 결혼을 꿈꾸고 결혼 생활이랑 잘 맞는 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위 친구들이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많거나 혹은 할 생각이 없거나 이혼한 사람이 많으면 결혼 생활이랑 안 맞고 결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끼리 친한 겁니다. 당연히 그 남자도 결혼 생각이 별로 없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못 견디고 도망칠 부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5가지 조건 중 3가지는 최소한 해당이 돼야 그 남자는 결혼할 생각 그리고 결혼할 준비가 된 남자인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을 준비가 된 사람과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냥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꿈꿨다고, 마침 결혼 정년기에 만났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연애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결혼 정년기가 다가올수록 둘 사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부모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결혼까지 하고는 싶은데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은 나와 배우자 1대1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이죠. 그걸 극복하는 분들도 있었고 결국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가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그런 반대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대받는다고 바로 헤어지기엔 그 사람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번 영상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연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 부모님의 반대를 받는 입장에선 보통 상대방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내 미래의 비전이 없거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직업이든 재산이든 아니면 사회적 신용이든 이런 능력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물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비전이 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말로 설득한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비전 있어 보이는 실질적인 증거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어필하셔야 돼요. 애초에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번 생긴 편견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어필하는 걸론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내 싸움입니다. 반년이고 1년이고 3년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은 성취지만 꾸준히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계속 티를 내셔야 돼요. 어떻게? 반대하는 부모님 쪽 자식, 즉 내 연인의 입을 통해서요. 틈틈이 흘려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한 번씩 이 사람 요새 이런 거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도 났다라는 식으로 잊을만 하면 툭, 잊을만 하면 톡 세뇌를 시켜드리는 거죠. 물론 그 비전과 결과는 진짜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물을 계속 잘 어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님 쪽 자식의 의지도 중요해요. 약간의 반항심, 꼿꼿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도 그 사람의 비전을 계속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반대받는 쪽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자기 부모님 의사를 거스를 의지가 없으면 모든 게 무산됩니다. 물론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거나 부모님 거스르면 호적에서 팔 수준의 분위기라면 안 거스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은 현실이니까 또 다른 나의 현실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 상속받을 유산도 없고 반대해도 호적에서 팔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반항 한번 해보세요. 도전! 사주나 점을 봤는데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점쟁이를 섭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는 농담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것도 그냥 인내 싸움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버텨야 돼요. 꾸준히 계속 잘해드리고 몇 년이고 둘이 계속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점괘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아주 잘 지내야죠. 몇 년이고 계속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토속신앙보다는 자식의 행복을 생각하는 게 부모이므로 결국 찬성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반대하는 마음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궁합 안 맞다고 나와서 내 연인까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자기야, 우리 궁합이 안 맞아서 엄마 아빠가 만나면 안 된대. 그럼 다른 점집 가보자. 점괘는 점괘일 뿐이고 결국 나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이 있다는 걸 태도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점괘를 맹신하지 않고 나를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나 집안 차이 때문에 반대를 받는 거라면 이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아니면 도로 사고를 쳐버리는 겁니다. 만 그 이후로 결혼생활하는 내내 상대방 부모님께 끊임없이 미움과 구박을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집안의 수준이나 분위기, 종교 차이 같은 건 사실 각 집안의 근본, 뿌리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극복하려 해봤자 둘만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극적인 사랑을 하지 마시고요. 둘이 합의를 해서 헤어지는 게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만약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만 하려는데도 반대를 받는 거라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몰래 만나세요. 이런 게 문제가 될 경우는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결혼을 할 때 뿐입니다. 반대를 받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연인에게 이러한 반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결국 자기 부모님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놓지 않기 위해 서로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